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같은 말을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런 벼락 같은 돈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평범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넘쳐나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인생이 오히려 망가지게 되더군요.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면 큰 돈은 큰 기회가 아니라 큰 재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왜냐면 제가 복권에 당첨되어 봤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그전에는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저희 남편도 둘 다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소나 몰던 평범한 애들이었죠. 한 동네에 나고 자랐지만 집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인지라 서로 가깝게 지내진 않아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거의 모르고 살다시피 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양가 부모님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 게 흔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 양가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서울에 집을 구하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큰 물에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 너무 외지고 좁아. 서울은 여기랑 다르게 차도 많이 다니고 일거리도 넘쳐난다고 하더라. 태식이가 서울로 발령 신청 넣었으니 그거 되는 대로 발령난 곳에 집 구하거라. 남편은 얼마 안가 정말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저희는 남편이 발령난 지역으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서울의 중심지는 아니고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살던 시골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시내에 나가면 전차도 다니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람들 피부도 하나같이 희고 고운 게 평생 흰 쌀밥과 고기만 먹고 자란 것처럼 부티가 났죠. 촌사람이었던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낯선 땅에서 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부부 금슬은 금세 좋아졌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매사에 여유가 만만하고 느긋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라면 대부분 야망이 있고 호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남편은 영 그렇지가 않았죠. 동네 주민들 중에선 저희 남편을 충청도 사람인 줄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흰 강원도에서 넘어왔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태평하다 보니 제가 오히려 살림이나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게 되었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서울살이가 평탄하지 않겠구나 싶었던 저는 일자리를 구해 맞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화장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 일이었는데 나름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열심히 일하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살이에 적응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부부에게 그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요상한 꿈도 꾸지 않은 남편이 덜컥 복권에 당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땐 얼마나 놀라고 실감이 안 나던지 저희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한숨을 지었다가 허벅지를 꼬집어도 보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오죽하면 남편이 밤에 잠들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 꿈이었구나 하고 평소와 같은 날들이 펼쳐질까 봐서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말에 공감하며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저희는 복권에 당첨된 게 맞았고 저희 가족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던 조그마한 월세집에서 나와 2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는 방문 판매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구매한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화장품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했어요. 원래 알고 있던 화장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용 제품도 같이 팔았고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간혹 오셔서 물건을 사가곤 하셨어요. 새로운 손님도 많이 생기면서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죠.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시댁 가족들과 친정 부모님께도 좋은 선물을 여러 번이나 해드렸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차례대로 유학도 보냈답니다. 애들 유학 보낸 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네요. 저희는 아이들이 해외에서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엄청난 비용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고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죠. 앉아서 돈을 까먹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전 복권에 당첨되어도 매일 일을 하는 것이 좋았어요. 부담 없이 일을 하는 거라 크게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느껴지지도 않았고 저의 이런 여유가 흘러나와서인지 장사도 잘 되었고요. 사람이 자꾸 몸을 움직여주고 머리를 써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본인답지 않게 자꾸만 엇나가는 겁니다. 항상 둘이 같이 의논하고 내린 결정을 군말 없이 따르던 우리였는데 남편이 자꾸만 계획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신뢰가 점점 깨지게 된 것이었죠. 복권에 당첨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출근 시간이 있는데 평일인데도 대놓고 늦게까지 쿨쿨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요. 어머, 여보 일어나. 지금 9시야, 9시. 이 시간까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해? 난 이미 출근한 줄 알았네. 일어나 얼른. 아우, 출근 안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출근을 안 해? 나 이 행운의 김태식이가 또 복권에 당첨됐다 이 말이야. 복권이라고? 또 복권을 샀어? 그럼 또 1등이란 말이야? 아니, 그거나 다름이 없어. 아니지.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큰 행운이지. 그러니까 나는 출근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미 사직서도 내고 왔거든. 일을 아예 그만뒀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아무리 남편을 닥달해도 남편은 큰 소리만 떵떵 칠 뿐 속 시원히 말을 안 해줬어요. 하도 호언장담을 하니까 저도 남편이 뭔가 큰 돈을 벌게 되었나 보다 싶었죠. 이미 한번 큰 돈을 벌어온 적이 있는 양반이라 저도 더 이상 남편을 닥달하지 못하고 일단 가게를 오픈하러 나왔어요. 일하는 내내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하루 종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남편은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말을 안 해줬죠.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이 미친 인간이 주식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1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아먹은 거예요. 당시 돈 1,700이면 요즘으로 따졌을 때 몇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말아먹은 거였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가게 영업시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달려가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미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700만 원이 어느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일까지 간도가면서 이딴 짓을 벌여? 그러고도 지금 잠이 쳐와?
잠깐만. 진정 좀 해봐, 여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깟 1,700만 원으로 좋은 교육했다 치고. 아! 교육? 교육? 교육은 우리 애들이 받는 거고. 그 나이 처먹고 또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미친 양반아. 애들 바다 너머로 유학 보내놓고 지금 그딴 태평한 소리가 나와? 애들은 어쩔 거냐고, 애들은. 아, 참, 내가 메꾸면 될 거 아니야, 메꾸면. 1,700만 원 내가 메꾼다고. 옆엔 내가 자꾸 남편 하는 일을 가지고. 아, 그만 좀 때려.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걸 메꾸겠다는 거야? 무슨 재주가 있었어? 이번에 영찬이 그놈이 다른 좋은 정보를. 나가! 저는 그대로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을 끄집어내어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애들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죠. 남편은 메리아스 바람으로 쫓겨나 마당을 할 일 없이 거닐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자기가 잘못했으니 말로 풀자고 하더군요. 걸쇠 길이만큼의 문틈으로 계속 저를 불러대니 저도 그제서야 남편을 집 안으로 들이고 종이 2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직접 적으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더 주식에다 손을 대면 그땐 재산 전부 저한테 넘기고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의 자필로 그 종이를 2장 써서 저희는 각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로서는 반나절 동안 급하게 머리를 써서 나온 해결책이 그 각서였는데 사실상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강렬한 경고일 뿐이죠. 저는 지장을 찍고 나서도 남편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주 틈만 나면 제 눈을 피해 영찬이가 뭐신긴가 하는 친구를 만나려고 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시댁에 이 일을 전부 알려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정말 크게 혼을 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혼을 내실 줄은 몰랐기에 내심 통쾌하면서도 좀 놀라기도 했네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리셨는지 4분이서 아예 같이 올라오시더군요. 양가 부모님께 제대로 혼쭐이 난 남편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만 했죠. 너 한 번만 더 가장으로 내팽겨치면 내가 아예 여기 집에 눌러 살 줄 알아라. 알겠어? 다신 안 그럴게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영찬인가 뭔가 하는 그놈이랑도 연 끊어라. 그렇게 큰 돈을 잃었는데 또 너를 꼬드긴다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럼 그놈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쩜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어. 김서방, 이번 일로 실망이 크네. 이 각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허튼 생각 그만하고 정말로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틈틈이 올라와서 자네 하는 양을 지켜볼 테니 그런 줄 알게. 알았나? 어르신들께 단단히 털린 남편은 다행히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시부모님께 매일같이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더 이상 허튼 짓을 하지 않자 점점 뜸해지셨어요. 그리고 자주 서울에 올라오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점점 오시는 횟수를 줄이셨죠. 잘 다니고 있던 동사무소도 때려치며 한순간에 집안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남편은 한동안 의기소침해져서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만 보면 속이 터져서 말을 걸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놀고 먹기만 하는 남편을 그냥 둘 수도 없었죠. 그 양반 하는 꼴을 보면 정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냄새나 진짜. 대체 언제 씻은 거야? 집에 있으면서 허구한 날 무협지만 읽지 말고 씻기라도 해라 좀. 얌전히 있는데 왜 시비야? 남이서 씻든 말든. 냄새가 지독해서 못 살겠다고. 아, 정말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일 없이 시간 죽이고 있을 거야?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돈을. 이 나이에 내가 어디 나가서 일을 구해. 그리고 다달이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잖아. 당신 벌어오는 돈이랑 그 돈이랑 하면 생활비가 남겠구만. 왜 이렇게 바가지야? 지금 건물에 공실이 몇 개인 줄 알아? 건물만 사놓으면 뭘 하냐? 관리를 안 하는데. 가서 건물 청소라도 하든지. 아님 나가서 치킨 배달이라도 해. 내년에 미진이 대학 들어가면 그 등록금은 또 어떡할 거냐고. 남편은 결국 제 등살을 이기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러 며칠 돌아다녔고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싫다더군요. 어쨌든 다시 일을 성실하게 시작하니 저도 드디어 마음을 좀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평화로운 나날들이 유지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희 가게로 난데없이 변제 도축장이라는 게 날라온 겁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우편이었죠.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앞으로 저도 모르는 빚이 무려 1억 5천이나 쌓여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당장 해당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우편물을 보여주며 저는 이런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한참 이것저것을 확인하던 은행 직원은 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제가 빚을 진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을 한 지 2년이 넘었고 처음부터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서요. 제 도장이 버젓이 찍혀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번뜩 남편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을 나와 남편이 일한다는 중국집으로 달려갔어요. 왜 불안한 예감은 늘 적중하는지. 중국집에서는 제 남편의 이름을 듣고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나중에야 생각이 난 듯 말을 해주더군요. 애초에 3개월밖에 일을 안 하고 관뒀다고요. 점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집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뭐하다 이제 들어와? 뭐하긴 일하고 들어왔지. 하루 종일 배달했더니 아주 피곤해 죽겠어. 밥은? 당신 이제까지 저녁도 안 차려놓고 뭐 했어?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 1억 5천은 뭐냐고? 아니, 그게 여보, 진정하고 들어봐.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게 별거가 아니야? 너는 지금 1억 5천이 별거가 아니냐? 네가 무슨 이병철이야? 정주영이냐고. 이거 여기 써있는 회사 백세가 뭐야? 어? 당장 말 안 해? 건강제품 회사야, 건강제품. 원래 사업하다 보면 대출도 끼고 다 자금 운용하고 그러는 거야. 여편 내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돈 금방 갚는다니까. 뭐? 사업? 얌전히 돈이나 벌어오랬더니 대체 무슨 사업을 벌인다는 거야. 구멍가게 하나 해본 적도 없는 양반이. 이미 빚 독초까지 올 정도면 한참 전부터 망했다는 소리잖아. 잠깐 차질이 생긴 거지. 곧 큰 돈 벌 거라니까. 네가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좀 그만 좀 때려. 그 사고뭉치를 아주 쥐잡듯이 들들 볶아대며 대답을 강요하자 남편은 한참 후에야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제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다가 제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는 게르마늄 팔찌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부가 고와진다느니 관절 질환이 사라진다느니 허황된 말을 하며 팔찌를 팔고 그 다음에는 팔찌를 산 사람들에게 영업을 시키는 식의 사업이었다고 해요. 결국 다단계를 했다는 소리였죠. 그것도 대도 않는 사기를 쳐가면서요.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남편을 또다시 사정없이 패며 무슨 배짱으로 사기를 쳤냐고 하자 남편은 그게 왜 사기냐며 정말 효험이 있다는 개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급여는 돈도 없으면서 급여는 어떻게 줬냐고. 원래 그 아줌마들 급여 그렇게 꼬박꼬박 안 줘도 돼. 얼마나 밀렸어.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은행 빚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당장 남편 목덜미를 잡고 그 백센과 뭔가 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사무실은 종이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태 이걸 다 못 판 거냐고 묻자 전에 있던 건 다 팔고 새로 산 거라고 하더군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주제에 먼 돈이 있어서 이걸 다 새로 주문했냐고 하니 많이 팔아야 빚도 갚고 급여도 주는 거 아니냐며 되려 짜증 섞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가져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당장 환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쭈뼛대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화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하길래 제가 거래처 번호를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거래처에서는 오히려 왜 이제야 연락을 주냐며 밀린 대금은 언제 줄 거냐고 화를 냈어요. 뭐 하나 꼬여있지 않은 구석이 없었고 이 모든 문제를 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가 않더군요. 일하는 분들 급여도 3개월이 아니라 반년이 밀려 있었고요. 와, 이 인간을 그냥. 애들이 없었으면 저도 눈이 돌아서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태를 수습하려고 제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동안 남편 놈은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는 걸 다 팔면 된다고 사업을 접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일일이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소를 추하해달라고 빌어야 했어요. 물건을 전부 환불하고 배상금도 드리겠다고요. 그 인간이 제 명의를 훔쳐다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제가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의 역대급 사고를 수습하느라 저희는 물건을 팔아야만 했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거의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집 하나만 겨우 보전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도 자잘한 빚들이 남아 그건 제가 일해서 전부 갚았네요. 남편은 저에게 빚을 전부 떠넘긴 채 그 와중에도 본인 쌈짓돈은 남기더군요. 어차피 남은 빚을 전부 없애지 못하는 돈이니 차라리 다달이 빚을 갚고 우리도 뭐라도 쥐고 있어야 한다면서요. 애초에 제 명의로 이런 사고를 벌이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내가 왜 당신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냐고 따지니 자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장이니 흔들리면 안 돼서 제 명의로 했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공간을 빌려 고시원을 차렸고 이후로는 저랑은 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당장 화장품 가게도 잃고 빚도 갚아야 하고 아직 졸업을 못한 둘째 아들 학비도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 보험 설계사 일이었어요. 보험에 비읍자도 모르던 저는 얼떨결에 보험 설계사가 되어
매일같이 그 어려운 약관을 달달 읽으며 공부를 해야 했죠. 판매 일을 해봐서 빨리 적응할 줄 알았는데 단순한 판매랑 영업은 엄연히 다르더군요. 처음에는 밥값도 제대로 못 벌 만큼 허탕을 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더 이상 내몰릴 것도 없었던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돌아다녔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어코 버텨냈더니 몇 년 후에는 저도 영업왕이 될 수 있었죠. 저는 4년이 걸려 빚을 다 갚고 그 이후에야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어요. 저도 이제 남편에게 나가서 일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남편도 도통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했죠.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도 통 가보질 않으니 저는 출근길마다 고시원에 들러 밥통과 라면통을 채워놓고 총무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데도 남편은 허구한 날 집에서 무협지 소설이나 읽거나 아니면 할 일 없이 TV나 보며 배를 벅벅 긁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가끔 우라통이 터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집에 있으면 좀 설거지라도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당신 방 청소라도 하든가 어떻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만 있어. 이 먼지 좀 봐, 먼지. 아, 시끄러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바가지야, 바가지가. 얹혀 살아? 내가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고시원 관리라도 하든가 좀. 집안 다 말아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대접해준다니? 당신이 친 사고 수습해주고 있는 건 나야. 남편은 대도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제가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도 않고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인간은 나날이 괴팍해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어갔어요. 앞뒤 꽉 막힌 채로 배나 긁고 앉아있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갔죠.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그런 남편을 싫어했죠. 저희 때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알긴 알았지만 실제로 이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그냥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사는 걸로만 알았죠. 싸울 때마다 이혼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있는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자꾸만 밖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들어갔어요. 주로 재테크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다 보니 저축보험은 당연히 들게 되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더 관심이 가고 눈이 뜨이게 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꼴도 보기 싫던 주식도 조금씩 사보게 되었고 통장도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목적에 맞는 저축을 했어요. 부동산 임장도 부지런히 다니며 감각을 키웠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건물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다 낡은 건물이었죠. 당시엔 그게 정말 똥값이었어요. 제 모든 재테크가 성공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도전하다 보니 조금씩 자산이 쌓이게 되었죠. 다행히 그렇게 모았던 돈으로 큰애 시집도 보내고 작은애 장가도 보내게 되었네요. 나중엔 저도 나이가 드니 보험 설계사 일은 많이 내려놓고 남편 고시원 관리를 대신해주며 집에서 쉬는 날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잘 결실을 맺어 여유가 생긴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젠 저희 부부 두 사람의 생활비만 걱정하면 되니 들어갈 고정 지출도 크지 않았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가 살던 동네도 낡은 서울이 되어갔고 주변에는 예전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신식으로 탈바꿈한 동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1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정말 땅을 가만히 놔두질 않더군요. 수없이 건물을 헐고 짓고 또 헐고 지으면서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집구석에 있는 골칫덩어리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옛날 기억에 머물러 있는 채로 더 낡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게 제일인 줄로만 알았죠. 빈방이 많아지고 물가는 올라도 저희 두 사람 생활비 정도만 낼 수 있는 돈이 다달이 꼬박꼬박 나오니 그게 그렇게나 큰 자랑인 줄 알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충이 같은 인간이 끝끝내 배은망덕한 짓을 하더라고요. 때는 제가 생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해 제 생일은 큰딸과 작은아들이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그 애가 제가 만으로 딱 70살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제 생일이라도 애들이 일이 너무 바쁘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애들 딴에는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는지 칠순 생일만큼은 제대로 신경을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년에 접어든 애들이야 사회생활이 한창 때이니 저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았는데 마음을 쓰고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참 고마웠네요. 사위와 며느리까지 열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애들이랑 밖에서 만나거나 혹은 애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심술을 있는 대로 잔뜩 부리는 겁니다. 너 무슨 소라냐? 뭔 일로 집안을 들쑤셔 놓는 거야 짜증나게. 신경 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뭔 화장품을 이렇게 미쳤구만 미쳤어. 아주 돈이 썩어나네. 이 약은 또 뭐야? 아 비켜. 미진이랑 피부과 다녀오면서 받아온 거야. 당신이야말로 남의 화장대를 뭘 그렇게 들쑤시고 있어. 다 늙은 노파가 피부과는 뭐하러 가. 옷장에 저것부터 좀 치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아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려 죽겠네. 당신이 내 옷장 앞을 지나갈 일이 뭐가 있다고. 대도 않는 심술 좀 그만 부려. 옷장 안에 넣으면 구겨져. 계속 저기 놓을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쓸데없이 내 방 좀 들어오지 마. 저 한복 비싼 거야. 매해마다 오는 생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참나. 나이 먹은 거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돈 쓰냐? 한복에 피부과에 다 늙어 쭈그러진 할망구가 뭔 치장에 그렇게 돈을 써.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신이야말로 내 방에서 나가. 평소 각방을 쓰며 서로의 생활에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남의 방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고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옷도 피부도 잘 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큰딸과 작은아들이 식당도 좋은 데로 잡아주고 한복도 곱게 입혀주고 부끄럽지만 피부과 같은 곳도 가서 관리도 시켜줬거든요. 손주들 뒷바라지 하기라도 바쁠 텐데 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비싼 돈 써서 옷도 사주고 병원도 가준 거니 주의사항이라도 잘 지키고 애들이 하라는 대로 얌전히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애들이 올 때마다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고 사과나 밑반찬이라도 들려서 보내곤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소란 피운다고 하면서 심술 부리고 뭐만 하면 돈 아깝다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이 정말 안 좋아졌는데요. 아마 젊을 적에 영업한다고 하도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요리하는 게 예전에 비해 너무 힘들어졌어요. 며느리가 그런 제 증상을 알고 언제 한번 명절에 저한테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통증이 줄어든 듯 했죠. 그래서 선물 받은 걸 다 먹은 후엔 제가 알아서 그 영양제를 사 먹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영양제를 그냥 평소처럼 한 통 다 먹고 새 걸로 다시 주문을 한 건데 남편은 택배 상자를 발로 차며 허튼데 돈 쓴다며 마구 짜증을 내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빨리 요리를 하기 위해 손질된 재료를 사거나 밀키트를 사도 들깔같이 다가와서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밥상 다 차려놓고 불러야 그제서야 귀나 후비며 민기적 기어나오던 인간이 말이에요. 저도 슬슬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짜이기 시작했죠. 이거 하나에 18,000원? 미쳤구만. 무슨 이딴 걸 사왔어. 저기 시장 가서 18,000원이면 아주 다라이로 사겠구만.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밀키트 사나 재료 사서 요리하나 큰 차이 없어. 그리고 언제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 싹 없고 대형 문구점 들어선 거 몰라? 이 옆에 내가 이제 사기를 다 치네. 좀만 부지런하면 훨씬 돈 아낄 수 있는 걸 사기를 쳐, 사기를 치긴. 이딴 게 어떻게 시장보다 싸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요리를 하든가. 시장 없어졌다고 몇 번 말해? 밀키트 사나 일반 식재료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요리하고 병원을 가나. 나가는 돈은 병원 가는 게 더 나온다고.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아주 웃기고 있어. 당신이 엄살만 덜 피워도 된 일이잖아 그건. 누가 남의 돈으로 먹고 산대? 정신 차려 인간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나야. 이 집도 생활비도 전부 내 돈이잖아. 당신이 괜히 고시원 들러서 정리하고 가? 그거라도 있으니까 목에 풀칠이라도 하니까 계속 손 못 대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당신이 나한테 돈 가지고 구박할 수 있는 인간이야? 남의 사업장에서 번 돈 당신이 이렇게 물 쓰듯이 낭비하니까 그렇지. 말이 전혀 안 통해서 저는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머릿속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는지 정말 사람 자체가 이상해져 있었죠. 남편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고 원래도 안 좋았던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3개월이 훌쩍 지났고 제 칠순잔치를 하기로 한 날이 왔죠. 당일날 식당 예약 시간보다 일찍 큰딸내네 가족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손주들은 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큰딸과 사이만 집 안으로 들어왔죠. 큰딸이 그래도 남편을 챙겨주겠다고 하루만 입을 한복을 어디서 빌려왔더군요. 딸이 아빠도 얼른 이걸로 갈아입으시라고 하니 남편은 그 상황에서조차 버럭 짜증을 내며 무슨 생일잔치 하나에 돈을 이렇게 쏟아붓냐는 소리를 했죠. 기껏 생각해서 빌려왔는데 그딴 소리나 해대니 딸도 화가 났는지 그럼 아빠 마음대로 아무거나 입으시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사위가 옆에 있어서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에이, 좋은 날인데 예쁘게 입으시면 더 좋잖아요. 이거 금액 얼마 안 해요. 장인어른한테 색도 잘 받으시는데 입고 가시죠. 사위의 넉살의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옷을 갈아입었고 딸은 밖으로 나가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꼭 좋은 날에 그렇게 초를 쳐야만 하는지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이후로도 혼자만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식들의 노력과 성의를 무시했어요. 자리가 끝날 때까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쓸데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저에겐 정말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 손주들이 손편지도 주고 딸과 아들이 감동적인 영상도 만들어서 틀어줬거든요. 저희 자식들이 청소년기를 해외에서 보냈어서 저랑은 찍은 사진도 많지 않고
주로 영상통화나 메일을 통해 소통했는데 아이들이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과 통화했던 영상들, 메일로 주고받았던 편지글들을 모아서 영상을 틀어주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제가 힘들게 노력하며 돈을 버는 동안 애들도 해외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힘든 시기를 다 거치고 이렇게 장성하게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린 게 새삼 대단해 보였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번듯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식사를 마쳤어요. 행복한 칠순잔치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집에 바래다 준다는 애들을 한사코 손을 저으며 집에 보냈습니다. 애들이야말로 손주들 돌보랴 또 출근하랴 바쁜 삶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좋은 시간이었지만 몸은 살짝 피곤했기에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씻으려고 했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절 거실로 불러내더군요. 답잖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절 앉히더니 제 앞으로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혼장이었죠. 저는 나이 먹고 눈이 침침해져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봐도 틀림없는 이혼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뭐 이혼하자고? 우리 나이에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라도 이혼하자는 거지.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 아무래도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싶어. 다 늙어서 손가락만 빨다 갈 수는 없잖아. 손가락만 빨고 간다니?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히 당신 때문이지. 다 늙은 노파가 무슨 사치바람이 들어서 고작 생일잔치 안 하는데 돈을 펑펑 써대. 내 돈 그딴 식으로 펑펑 써대는 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당신한테는 1원 한 장도 더는 못 주겠어. 재산 분할은 없다는 소리야. 알겠어? 얼른 여기에도 사인해. 참나, 각서? 무조건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한다는 각서야. 얼른 여기에 사인하고 내 집에서 나가. 그래, 당신이 분명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 이혼에는 재산 분할 같은 거 없다고. 그래, 1원 한 장도 안 주겠다고. 얼른 사인해. 그 마음 변하지 말어. 나중에 번복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들어줄 테니. 나야 그야말로 땡큐지 땡큐. 또 오망난 할망구 같으니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테니 민기적거리지 말어. 남편은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혼장을 꺼내 들었다는 게 너무나 배은망덕해 며칠 동안은 기분이 상당히 나빴네요. 하지만 빠르게 이혼 처리가 되어 남남으로 갈라서니 남편 말대로 이제라도 이혼을 하게 된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뻤어요. 큰딸과 작은아들은 소식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잘 생각했다고, 이제라도 인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죠. 작은아들은 저에게 그동안 오히려 지나치게 검소하게 산 거라며 유산도 필요 없으니 최대한 다 쓴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재미있게 살라고 했어요. 큰딸 역시 얼마 전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사내 이사로 올라갔다며 작은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살면서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살았어요. 태국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그림도 배워보고 외국인 선생님께 영어도 배웠죠. 요가도 몇 개월씩 쿠폰을 끊어 꾸준히 다녔어요. 그렇게 빠르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남편과의 이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어가는 놓친애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활기찼거든요. 그러던 하루는 큰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얼마 뒤 남편 칠순잔치인데 와주겠냐고요. 저는 못 갈 거 뭐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딸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이 변덕을 부려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죠. 늘상 긍정적이고 활기차던 저는 그 말에 또 기분이 확 상했네요. 지가 뭔데 날 거절하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하지만 금방 또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날의 일은 잊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2달쯤 뒤에 바이올린을 켜는 손주가 콩쿨 대회를 나가게 되어 저희 가족은 전부 모이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남편을 보는 자리였죠. 남편은 호레비 냄새를 풍기며 더 심술궂은 얼굴로 나타나더군요. 저희 손주는 1등을 했고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손주를 축하해 주었지만 남편만은 계속 겉돌기만 했어요. 어쨌든 나머지 가족들은 다 함께 맛있는 식사까지 마쳤고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아들이 저희를 집에 바래다 드린다고 나섰는데 남편은 저와 같이 가면 된다며 그런 아들을 말리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이 귀가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지만 일단 애들을 보내긴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택시를 타자고 하길래 혼자 타고 가든지 하라고 했어요. 뭐야, 괜히 돈 아깝게 따로 타지 말고 같이 동네까지만 가면 되잖아. 난 그 동네 안 살아. 여기 코앞이 내 건물인데 뭐하러 그 낡아빠진 동네를 가?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게 내 건물이라고. 난 걸어서 가면 되니까 당신 혼자 택시를 타든지 하라고.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서툴게 한참을 스마트폰을 툭툭 누르더니 더 창백해진 얼굴로 절 봤죠. 슬쩍 화면을 보니 부동산 검색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 건물이 50억이라는데 당신이 저 50억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 내 거라고. 귓구녕이 막혔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게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무슨 얘긴들 했겠어. 서로 각방 쓰고 말도 안 섞는 사이에. 왜? 이제 와서 이혼한 게 후회라도 되는가 보지? 당신이 싸게 이혼해준 덕분에 내가 그래도 말년에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모른다. 그거 하나는 고맙네. 나랑 이혼해준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노망나서 아무 말이나 뱉는 거 아니야? 노망난 건 당신이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옛날에 운 좋게 번 돈에 매어서 지금껏 살아왔잖아. 속이신도 아니고 정말 징글징글해서는 누가 누구 돈을 축낸다고 해. 같이 살 때 한 5년 전부터였나? 장 보고 공과금 내고 그거 다 내 돈으로 냈다. 내 돈으로. 당신도 2년 동안 나 없이 살아봐서 알 거 아냐. 그 귀신 속을 같은 고시원에서 돈이 나오디? 저 사기꾼 같은 날망고? 이거 사기야. 무효라고. 아직도 지 잘못을 못 깨닫네. 혼자 남은 평생 그렇게 멍청하게 살다 가. 남편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며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저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 제가 사기를 쳤다며 다시 재산 분할을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변호사도 구할 거라고요.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구니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한참을 깔깔 웃었네요. 이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보 같은 영감이 지 칠순잔치 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청구가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손주의 콩쿨 대회 날은 2년 하고도 보름이 지나버려서 재산 청구를 물 건너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약이 빠박 오르겠지만 뭐 어떡합니까? 지 심술에 지가 걸려 넘어진 것을요. 안 그래도 남편은 고시원이 결국 망해서 큰 손해를 봤는데 평생 저한테 손 벌리거나 해봤지 지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인간이라 앞으로 고생 좀 하게 생겼더군요. 다 본인 업보니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두 다리 쭉 뻗고 매일매일 잘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주 보란듯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남은 세월을 보내다 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도 항상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